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부터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계 1급을 2급을 하셨던 분은 뭐 거의 다 들었던 내용이고요. 처음 하신 분도 이제 지금부터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매출 채권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자주 쓰는 말이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구분된다. 여기 속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고요. 받을 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름을 쓰는데 이걸 외부에 보고할 때는 매출 채권이라고 묶어서 보고해달라 이런 얘기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채권인데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란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 어떤 회사가 생겼을 때는 뭘 하려고 생긴 회사냐? 나는 가방을 만들어서 팔려는 회사다.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리고 경상적이라는 얘기는 늘 항상 생기는 거예요. 가방을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 이게 바로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근데 가방을 파는 사람이 가방을 팔지 않고 쓸데없는 걸 팔아요. 그건 상거래가 아니지, 일반적인 상거래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쓸 때는 전제가 이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였느냐.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제품을 파는 행위,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상품을 파는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상으로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외상 매출금이 아닌 거야. 이 첫 번째 전제를 먼저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뭐 암기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자, 첫 번째가 외상 매출금이네요. 외상 매출금. 옆에 코드 번호 자주 쓰는 거, 많이 쓰는 거니까 외우셔야 돼. 외상 매출금. 읽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받아야 되냐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는 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당좌자산이니까 어느 날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근데 돈은 한참 있다 받아. 여기 있다 받아. 여기서부터 날짜를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거면 외상 매출금. 근데 이 거래가 일단은 상거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것을 넘치면 여기다가 장기만 붙이시면 되겠네요. 뒤에서 배우시겠죠? 사례 봅시다. 창제 상해에 제품 20만 원을 매출했대요. 그러면 수익 잡아야 되겠죠? 제품 매출 20만 원. 수익 잡고. 상거래잖아요. 돈 받습니다. 10만 원은 자기압수표를 받습니다. 자기압수표는 뭐예요? 통화대형증권이잖아요.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받습니다. 외상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상거래군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수철 상해에 제품 25만 원을 매출했습니다. 제품 매출 수익 잡고요. 25만 원 돈 받아야 되겠죠. 돈은 15만 원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를 받습니다. 동점은 뭐야? 동점은 다른 말로 타인입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집어넣으면 바로 돈 나오잖아요. 통화 대형 증권이잖아. 현금이라고 하셔야 돼. 현금 15만 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이 거래가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간혹 별로 좋지 못한 문제인데 동점이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당점이에요. 당점은 나야. 이 문제에서 제품을 팔고 타인이 발행한, 즉 동점 발행,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으니까 통화 대형 증권이죠. 집어넣으면 돈 나와. 그런데 문제를 아주 좋지 못한 문제인데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고 이렇게 바꿔봐요.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나한테 준다는 거야.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뭐예요?
당좌 예금 통장이 빠져나가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를 처리하잖아요. 예? 이렇게 빼놨어. 왜냐하면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주면 제가 돈 빼버리면 바로 돈 나갈 거니까 통장을 이렇게 줄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찾아가고 나한테 물건을 이제 내가 판 사람이죠. 사가는데 그걸 나한테 다시 주네요. 그럼 이걸 현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내가 그걸 발행했을 때 이걸 빼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나한테 주면 이걸 늘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당좌 예금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아주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요 말 당점은 나야 별로 좋지 못한 얘기죠. 누가 그걸 갖고 있다 나한테 주겠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려니까 저런 말 가지고 장난을 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볼게요. 받으름 봅시다. 외상 매출금 받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자, 받으름 번호가 110번이죠. 얘가 지금 108번이잖아요. 얘가 110번이잖아. 사이에 하나 비어있죠. 109번.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에요. 바로 이제 D 시간에서 배울 거예요. 요 밑에 111번. 요것도 대손 충당금. 대손회계에서 배우도록 하시고. 자, 받으름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어음상의 권리다 이런 얘기네요. 그냥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인데 외상으로 팔고 뭔가를 어음을 한 장 받아놨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지급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합니다. 당연하죠. 당좌 자산이니까. 여기 물건 팔고 날짜는 여기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보통 12월 말 법이면 요 날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해야 된다. 그래야 받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넘치면 여기 앞에다가 장기만 붙이시면 돼요. 자, 어음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약속어부터 봅시다. 자, 나 있는데 내가 교보 최대리라고 봅시다. 최대리가 교보에게 책을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이제 교보가 이제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주는데 어음을 줘. 네? 무슨 어음을 줬냐? 약속어음을 준대요. 약속어음을 보면요. 약속어음에는 여기다 이제 어음 금액이 뭐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고 만기 뭐 6개월 어디 은행 무슨 지점에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종이를 줍니다. 그럼 이제 요 만기가 이제 1년 이내면 받으름이라는 얘기죠. 요 약속어음을 나는 받으름이라고 쓴다. 이제 만기가 되면 이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이건 외워야 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급 약속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음을 받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받으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 거래가 상거래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돈을 찾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보가 발행을 하니까 이 사람을 보고 발행인이라고 하고 수표 발행한 거잖아. 어음 발행한 거잖아. 내가 받은 사람이죠.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채권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환화음은 거의 쓰지 않는데 내용만 살짝 봅시다. 환화음은 이렇대요. 최대리가 교보에다가 책을 납품을 했는데 얘가 어음을 주는데 환어음을 준대요. 이 어음을 보면 보통 어음은 얘가 돈 주기로 돼 있는데 보면 돈 주기로 한 사람이 얘가 아니야. 딴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돈을 주기로 돼 있는 어음이야. 그럼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교보에다가 책을 납품했는데 환어음을 주더라. 그런데 네가 돈 주기로 돼 있다. 맞냐? 맞으면 사인하세요. 그럼 보고 인수라고 해요. 예? 뭔가 있겠지 둘 사이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고 발행인이고 나는 어음을 받은 사람이 수취인이고 이 사람은 뭐야? 인수했죠? 인수인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 채무자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사인했죠. 그래서 인수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얘로부터 얘가 지명당했잖아요. 그래서 지명인이라고도 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절차가 이제 환어음의 결제 절차다라고 써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예전에 한번 요 각각의 사람을
물어본 적이 있었네요. 이게 내가 뭐야, 이제? 나는 채권자잖아. 난 채권자. 얘는 채무자는 아니죠. 얘가 뭐야? 얘가 채무자지. 얘를 또 인수인이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가 써있네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한번 볼게요. 수철상해의 제품 40만 원을 팔았대요. 뭐라고 했죠? 제품 매출 수익 잡고요. 돈 받아야 되겠죠. 뭘 받았니? 10만 원을 현금 받았대요. 현금 1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동점. 타인이 발행한 타인 발행 약속어음 받았습니다. 어음 받았다고 무조건 받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거래죠. 만기가 1년 이내죠. 그러니까 쓰는 이름이 받을 어음이에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쓰는 거예요. 일단 상거래인지 먼저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어음인데 만기가 언제짜리인지 봅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에서 만기를 줘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만기가 길 수도 있잖아. 그럼 장기 받으러 해야 되거든. 근데 간혹 문제에서 만기를 주지 않고 빠져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냥 받으럼 하세요. 현실적으로 장기 받으럼이 되려면 굉장히 긴 거예요. 1년, 2년, 3년. 자, 이날 언제 팔았죠? 그럼 만기를 따질 때는 이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요날로부터 따지는 거잖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그것이 장기가 되려면 요 기간을 넘쳐야 됩니다. 넘치고 이쪽 어느 날이 와야 장기 받으럼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1년을 홀딱 세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물건 팔 사람 어디 있어? 현실적으로 안 팔고 말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장단기에 구분을 주는 게 맞지만 혹시 시험 문제에서 장단기가 빠지면 그냥 단기라고 다 가정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창제상해의 외상매출금 10만 원에 대해서 동전 발행 약속금을 받았대요. 진짜 이 거래 전에 창제상해한테 뭔가를 외상매출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일단 뭐 제품 매출하고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금액은 10만 원이야. 이건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뭘 주냐면 제가 약속금을 줘요. 이 거래가 이제 상거래 때 생긴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받으럼이라고 적으면 되지 나는. 받으럼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즉 바로 팔고 어음 받았으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외상으로 팔았다. 돈 달래니까 어음 준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어음을 줄 수도 있고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름만 아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이 어음은 말이죠. 내가 생겼을 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받으름, 바로 생겼거나, 뭐 매출, 또는 외상매출금을 대신해서 받거나. 근데 이제 사라지려면 이게 이쪽으로 빠지면 되잖아요. 받으름이 없어지면 될 거야. 근데 없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추심, 위임, 배서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배서, 양도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할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음을 없어지는 방법이 첫 번째가 추심, 위임, 배서네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부도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부도 못 받게 됐어. 회사 망해가지고 상대방이 부도 나서 그거는 대손회계에서 배울게요. 이거 이제 그런 거 보고 대손 처리한다 그러니까 대손회계에서 배우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어음이 없어지는 방법. 자, 첫 번째 추심, 위임, 배서 볼게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대금 회수를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 그걸 보고 이제 추심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좀 찾아주세요. 내가 어음을 받았는데 교보로부터 어음을 받았는데 이 받은 어음이 뭐 6개월짜리네. 6개월 기다렸다가 교보 찾아가서 돈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즘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 예를 들면 좀 이따 이거 할 텐데 교보가 지가 발행한 걸 지가 주면 내가 교보를 찾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아닌 걸 남의 걸 갖고 있다가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누군지 알고 찾아가겠어. 그래서 이제 나의 거래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어음이 아까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어음 금액 100만 원에 뭐 만기가 몇 개월짜리 뭐 몇 월 며칠 어디 있는 무슨 지지면 지급하겠습니다. 이걸 뒷면을 뒤집으면 길쭉하게 써볼게. 뒷면을 집으면 칸이 한 3칸 정도 남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라는 거야. 최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어. 왜? 돈 좀 찾아주세요. 그럼 이제 은행이 그 돈을 찾아준다는 얘기죠. 어음 뒷면에다가 배서 등 뒤에다가 서명하고 이 어음을 은행에다 줍니다. 그런 거 보고 추심, 위임, 배서. 추심은 뭐야? 돈 찾아주라고 위임을 해서 사인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추심, 위임, 배서 하는 행위 자체가 이 어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나로부터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어음 빼내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줘,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추심했죠? 회계처리 안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추심이 돼서 돈이 돌아오면 그때 어음을 없애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추심 의뢰한 어음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지 않고 추심료의 지급에 대한 것만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된다. 일단 뭐 추심료를 먼저 달라고 했으면 돈 주고 찾아주기도 전에 뭐 돈 먼저 달라 그러면 그냥 뭐 지급 수수료, 뭐 수수료 비용 이렇게 비용 먼저 처리하고 어음을 빼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기일에 은행에서 추심됐습니다. 당신 통장에 돈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제 어음의 권리가 없잖아. 그때 받을 어음을 이제 빼내면 되겠죠. 그리고 뭐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는 이게 동시에 생길 수도 있죠. 어음이 추심되고 수수료를 빠지고 바로 그냥 뭐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 정도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사례 봅시다. 첫 번째 사례. 창제상의 제품 40만 원을 매출하고요. 동사가 발행한 약소금을 받습니다. 자, 제품 매출 40만 원 팔았죠. 돈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았대요? 동사가 발행한 약소금 받습니다. 상거래죠. 받을 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4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받을 어음 40만 원을 요거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가 먼저 나갔네요. 현금 10,000원. 추심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지급 수수료 또는 뭐 수수료 비용.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이름으로 지급수. 객관식에는 지급수수료라고도 나오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 받을 어음 40만 원이 만기일에 추심되어 당사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됩니다. 자, 입금됐죠? 보통예금 저거 40만 원. 그리고 이거 받을 어음 없애야지. 이제 더 이상 권리가 없잖아. 이렇게 40만 원. 이게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사례 추심임배서. 그런데 이 문제를 두 개 묶어가지고 추심료 10,000원을 뺀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받을 어음 40만 원, 추심료, 뭐 수수료, 비용, 또는 뭐 지급 수수료 10,000원, 통장에 10,000원 빼고 39만 원. 이렇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서 양도 볼게요. 배서, 등 배자요. 등 뒤에다가 서명한대. 그래서 넘긴대.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자, 이거는 만기가 돼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돈 찾는 거고, 나도 돈이 급해. 내가 교부한테 어음을 받았는데 6개월짜리야. 나도 누구한테 돈 줄 게 있어. 인쇄소가 나한테 돈 달래. 그러면 내가 한 달 있는데 갑자기 돈 달라면 그럼 네가 갖고 기다려라.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배서 양도입니다. 어음 소지인이, 즉 어음을 갖고 있는 내가 당해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남한테 양도합니다. 그래서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한다. 그래서 배서 양도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배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어음상의 권리를 빼버려라, 이런 얘기네요. 아까 추심위임 배서는 추심위임 배서 자체가 권리와 의무가 나눠부터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빼내는 게 아닌데, 배서 양도는 내 게 아니야 이제. 그래서 배서 양도하는 그 순간 어음을 빼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례 볼게요. 창제상에 제품 40만 원을 매출했대요. 자, 제품 매출 40만 원 팔았습니다. 돈 받습니다. 뭘로 받냐? 동점이 발행한 타인 발행한 약속을 만기 1년짜리 받았네요.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 적습니다. 쭉 기다려야 되는데, 투철상의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회계 이급을 했으면 아실 텐데 모르셔도 일단 진행하세요. 외상 매입금은 이런 거야. 뭔가를 사왔다. 예를 들면 상품을 사왔어. 그런데 돈 뭐 나중에 주겠다. 상거래니까 이걸 보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얼마가 있냐면 60만 원 있나 봐.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얘가, 내가 빚이 있는데 얘가 이 돈을 갚아달래요. 갚아야 되는데 뭘 주냐면 창제상의 발행의 약소금 40만 원을 배서 양도해버려요. 지금 요거 갖고 있었잖아요. 누구 건데 이게. 창제상해로부터 받은 어음이 있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어. 근데 이걸 갚아 이제. 외상 매입금 60만 원을 갚는데 요거를 떠넘긴다는 거지. 이게 지금 배서 양도잖아요. 배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어음의 권리를 없애버린 거니까. 그래서 받을 어음을 빼버려요. 이게 배서 양도야. 네가 기다려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대요. 현금 20만 원.
그래서 어음이 사라지는 두 번째 방법,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어음상의 권리를 남한테 떠넘겨서 이제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거지. 이 사람도 못 기다리겠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고. 이렇게. 이제 회계 2급 하셨으면 이거 아실 텐데, 외상 매입금이 지금 안 듣고 뭐 이렇게 가셔도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음 할인이죠. 자, 어음 할인은요, 이런 얘기죠. 내가 이제 어음을 받았다. 며칠짜리를 받았냐면, 뭐 3개월짜리를 받았어요. 90일짜리를 받았어. 어느 날 100만원짜리 어음을 교보로부터 받았는데, 만기가 3개월이야. 어느 날 가서 돈을 찾으면 추심임 배서. 어느 날 되기 전에 남한테 떠넘기면 배서 양도. 근데, 돈은 요 날 받겠지만, 요 날이라고 쓸까? 이렇게. 자, 요 날 100만원을 받을 텐데, 난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 그래서 남한테 떠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좀 주면 안 되겠냐? 지금 3개월 땡겨서 나한테 먼저 달라니까. 그럼 은행은 돈 나한테 100만 원 주고 지가 나중에 100만 원 찾아가면 뭐가 남겠니? 그래서 뭔가를 받겠죠. 여기 지금 3개월 동안이라는 게 신용 제공 기간, 그러니까 지금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 일단 주고 나중에 찾아가는 거니까 이 신용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을 거예요. 이자 성격에 있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할인료라고 합니다. 할인료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은행이 계산해서 까고 주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자, 100만 원짜리죠. 어음 금액이 100만 원짜리야. 근데 이제 은행에서 적용하는 할인 이자율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0%를 적용한대. 근데 이건 연이자율이거든.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을 빌리는데 한 10% 정도 이자를 받아. 근데 내가 며칠 땡겨다 쓰는 겁니까? 90일 땡겨다 쓰잖아요. 365분에 90일 이렇게 해서 나온 돈.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이걸 뭐 날짜가 지저분하니까 월수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12개월분에 3달 갖다 씁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 예를 들어서 이제 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게 만 원이 계산되면 은행이 나한테 얼마 주겠어? 100만 원 다 안 주지. 99만 원만 주는 거지, 이렇게. 그 만 원은 은행이 100만 원을 찾아가면 만 원을 받는 결과가 될 거니까. 이걸 보고 이제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어음은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에서 하고, 등 뒤에다 사인해서 주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리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받습니다. 이 할인료 만 원을 뺀 나머지만 내가 받아. 그래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료는 받을 어음의 만기 지급 금액에 대한 신용 제공 기간 동안의 선이자에 해당한다. 은행이 의자 먼저 받는 거야. 3개월짜리 이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어음 금액 곱하기 연 이자율 그리고 날짜. 며칠 땡겨다 쓰는지. 자,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할인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대요. 근데 보통은 다 매각 거래입니다. 자, 이 어음 할인하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가 매각 거래. 매각이 뭐야? 내다 팔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저것은 차입 거래. 무슨 얘기냐? 돈 꼬았다는 얘기지. 어음을 담보 잡히고 돈 꼬은 거래로 보겠다. 첫 번째 볼게요.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등을 금융기관 등에 할인하는 거래에 대해서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즉 어음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가 누구야? 내가 넘기니까 양수인은 은행이죠.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그러니까 내가 어음을 줬는데 은행이 이 어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렇지 않고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매각거래로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차입거래로 보십시오. 이런 얘기네. 어음 담보 잡히고 돈 꼬은 걸로. 쉽게 얘기하면 어음을 담보 잡혔는데 은행이 마음대로 어음을 지 멋대로 막 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 자, 할인받는 시점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어음 빼세요. 매각이니까 받을 어음을 빼버려. 이렇게요. 아까처럼 써볼까? 숫자로 100만 원. 팔았잖아. 이제 권리가 네 게 아니야. 나로부터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할인료를 뺀 나머지가 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99만 원. 그럼 이제 나머지 이 만 원이 할인료를 뭐라고 부를 거냐. 여기니까 이제 비용이 생길 텐데, 그때 쓰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뭐죠? 매출채권이잖아. 매출채권. 뭐 했다고? 내다 팔았다고. 처분하고 손해봤다.
소리 나죠? 비용 생겼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하래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의 틀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됐다 이제. 그 만기가 되면 뭐예요? 그냥 은행 돈 찾아가는 거지. 부도 나지 않는 이상. 부도 나면 이제 다시 돈 갚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모셔야 되고. 이쪽 가서 할 거니까. 자, 이제 차입 거래를 볼게요. 차입 거래는 서명을 하고 은행에 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은행한테 이 권리와 의무가 이것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담보 잡히고 돈 꾼 거라니까. 담보 잡힌 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건물을 담보 잡혔다. 1억짜리 건물을 담보 잡히고 돈을 1,000만 원 꿨어요. 건물 담보 잡힌 건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야. 건물을 빼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담보 잡힌 건 담보 잡힌 거고 돈을 꼬은 거래만 회계 처리하면 되지. 됐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얘하고 똑같아. 여기다 적을게요. 어음을 빼내는 게 아닙니다. 할인료는 똑같다고 치고, 자, 보통 예금에는 돈이 99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은행에 비용이 생겼죠. 10,000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음을 빼내는 게 아니라 어음을 담보 잡히고 돈을 꼬은 걸로 보니까 이 기간이 3개월짜리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돈 빌려온 거라니까 부채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때 쓰는 요 은행이 가져가는 이 수수료, 이건 뭐라고 할 거냐?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다르죠? 어음상의 권리를 다 빼버리고 매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담보 잡히고 돈 꼬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음은 빼내지 마. 부채를 만드시고. 그리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비용이고 이것도 비용이죠. 이건 이자 비용 처리하라. 어음 담보 잡히고 돈 꼬은 금융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기가 돼요. 만기가 되면 어음의 금액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나는 이제 어음을 바로 빼면 되잖아요. 받을 어음을 없애 이제. 받을 어음을 없애고 그 받은 돈 100만 원이 이 차입금하고 이렇게 상계가 되면 되겠네요. 시험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매각거래로 처리하시고 어음 할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매각거래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문구가 붙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례 봅시다. 다 봤죠, 이제? 창제상회의 제품 40만 원을 매출합니다. 이쪽에다 적읍시다. 매출, 제품 매출, 수익 잡고요. 40만 원. 돈 받아야 되겠네요. 동사가 발행한 약속은 만기 1년 이내짜리 받습니다. 받을 어음 40만 원. 자, 창제상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받을 어음으로 잡혔다는 얘기죠. 40만 원 거래은행에 할인합니다. 할인료는 5만 원. 요걸 빼고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대요. 매각거래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받을 어음 빼요. 매각거래니까. 받을 어음 40만 원 빼고 할인료 5만 원을 뺀 나머지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대. 당좌예금 5만 원이니까 35만 원. 나머지 5만 원을 뭐라고 불러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 매각거래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단기 차입금, 여기가 이자 비용 봐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화 채권 채무를 보겠습니다. 외화.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들은 다 원화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간의 거래가 많으니까 돈을 받는데 달러로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물건 팔았다. 자, 제품 매출 10,000달러 이렇게 적으면 되나? 외상으로 하겠대. 외상 매출금 10,000달러.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누구는 원화로 적고 누구는 외화로 적고 이러면 되겠어? 원화로 다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외화의 채권이나 지금 채권 배우는 거죠. 외화 채권이 이렇게 생기면 요거를 원화로 바꿔야 돼요. 환가를 해야 돼. 그리고 환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놔야지. 이때 환율이 얼마인지를 적용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국제 간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외화 거래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외화 거래가 뭐냐? 대금을 주고 받는 통화가 외국 통화로 이루어진 걸 보고 외화 거래라고 합니다. 자, 외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을 했대요. 사례를 봅시다. 자, X1년도 8월 1일 날 $10,000의 제품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돈은 다음 연도 2월 달에 받습니다.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죠. 동일자의 환율은 1,000원입니다. 자, 제품을 팔았대요. 제품 매출 $10,000 적은 게 아니라 얼마 적어? $10,000를 그날 현재 동일자의 환율이 1,000원이래요. 달러당 1,000원. 그럼 뭐니? 1,000,000원이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1,000,000원. 그래서 외화 거래가 생기면 거래 발생할 때는 언제 환율을 쓴다? 발생 시점에 환율을 쓴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쓰겠어? 전날 쓰겠어? 그 발생한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서 $10,000 곱하기 1,000원 이렇게 해서 적으래요. 자, 그 다음에 기말평가라고 있죠. 두 번째, 기말평가. 환율은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달러당 1,000원이었어. 그러니까 1,000,000원으로 딱 잡아놨어. 근데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움직인 걸 쫓아다닐 수는 없지. 그래서 기말에 평가를 한번 하래요. 그게 기말 평가예요. 읽어볼게요. 기말 현재 외화 채권이나 채무가 있다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장부상에 표시된 외화 채권 채무와의 차액을 뭐라고 처리하느냐? 이름 외워야 되겠죠. 외화, 환산, 좋은 일이 생기면 이익,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 보고서 설명할게요. 자, X1년 12월 31일인데요. 자, 기말에 환율 환산을 했죠. X1년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이날 현재 환율을 보니까 달러당 1,020원으로 1,010원이었죠. 1,020원으로 튀었네요. 좋은 일이 생긴 건가요? 나쁜 일이 생긴 건가요? 요 날의 환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000,000원인데 환율이 1,000원에서 1,020원을 튀어가지고 요 날 현재의 눈으로 받으면 요 날 딱 바꿀 수 있다면 얼마가 되겠어? 1,02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날 환율로 바꿔놓으래. 그러니까 얼마를 늘려놔야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 이미 1,000이 잡혀있는데 이날에 조금 1,020원짜리로 보면 1,020만 원이 잡혀 있어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을 20만 원을 더 늘립니다. 매출금 20만 원. 이렇게 늘리면 얘와 원래 잡혀있던 얘하고 지금 결산일 때 12월 31일 날 늘려놓은 이 돈 만나서 이날 현재 환율이 되는 거잖아요. 보고기 종료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라니까. 그죠? 자, 그래. 알았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늘린 거예요. 그날 환율로 맞춰서.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라고요? 수익 잡으래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외화를 기말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이익 받네요. 좋은 일이잖아, 나한테. 상대방은 안 좋은 일이겠지, 이제 빚 갚을 사람 입장에서는. 자, 반대로 해볼게요. 자, 환율이 1,020원이 아니라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12월 말 현재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겠어요? 900만 원이겠지. $10,000 곱하기 900이니까. 근데 지금 외상 매출금 얼마 잡혀 있어요? 1,000만 원 잡혀 있잖아. 3만 원 잡혀 있는 걸 900만 원으로 바꾸려니까 요거를 내려야지. 외상 매출금을 100만 원 줄여요. 그래야 900만 원이 될 거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하겠어? 나한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환율이 가만히 있었으면 1,000만 원인데 떨어져가지고 900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줄였고, 이때 생기는 이름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반대 입장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끌고 이어갈게요. 이래가지고 다음 연도가 돼서 이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겠죠? 진짜 돈 받기로 한 날. 거래가 종료된대요. 자, 외화 채권 채무의 대금을 받아내거나 줘야 되는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환율을 써야 되겠지. 그거 당연하죠.
그 종료되는 그 시점에 환율을 쓰겠지. 뭐 그 전날을 쓰겠어? 그 다음날을 쓰겠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때의 환율과의 차이, 즉 이때 환율과의 차이는 기말에 환산을 하는 거잖아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고, 이날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요때와 요때 지금 1,200원, 1,020만 원이 된 금액과 지금의 환율과의 또 차이가 생기겠죠. 이때에 벌어진 차이는 이름이 좀 다르네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이거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인데 기말에 환산을 할 때 쓰는 이름은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이고,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은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제 사례 보니까 이제 2월 10일이 됐어요. 전년도의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잡혀 있어요? 1,02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은 1,030원이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통 예금에 돈이 얼마 들어오겠어요? 1,030만 원이 돈이 찍히겠죠. 그런데 내가 잡아놓은 것은 1,020만 원밖에 없거든. 그래서 보통 예금을, 아니 보통 예금 아니지. 외상 매출금을 잡혀있는 1,02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벌어진 차이 요거 10만 원.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계속 환율이 오르니까 내가 받을 돈이 점점 커지잖아. 이때 쓰는 이름이 외환 차익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끝났는데 요날 재수가 없어가지고 환율이 아까 지금 여기까지 1,020원이었죠. 다시 1,000원으로 떨어져 버려요. 1,000원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날 $10,000를 바꾸면. 근데 내가 외상 매출금을 1,020만 원이라고 올려놨잖아. 외상 매출금을 1,020만 원 없애요. 이쪽이 부족하잖아. 이쪽에 20만 원 부족하죠?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뭐 과히 어려운 거 아니죠? 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외화 거래는 그냥 환율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회사마다 그냥 외상 매출금하고 외화 외상 매출금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회사가 있겠죠. 그잖아. 그냥 국내에 파는 외상 매출금은 그냥 외상 매출금. 해외에 파는 외상 매출금은 외화니까 외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간혹 이거를 기말에 환율로 환산해가지고 평가를 이제 잡는 외화 환산 이익을 잡거나 환산 손실을 잡을 때 또는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특별하게 무슨 말이 없으면 그냥 보통 외상 매출금으로 잡혀 있을 것인데 외화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네요. 글씨에. 그러면 무조건 외화 외상 매출금을 쓰는 게 아니라 장부에 얘기가 있어야 될 거잖아. 장부에 무슨 이름으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자, 외화 외상 매출금을 기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다가 외화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름을 쓰면 안 된다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 장부를 뒤져가지고 이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고요. 장부를 뒤져보니까 외화 외상 매출금으로 떡하니 잡혀 있네요. 그러면 외화 외상 매출금을 늘려줘야지. 그냥 외상 매출금 늘리면 안 되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간혹 이 채권을 장부에 깔아놓을 때 외화 외상 매출금의 이름이 별도로 존재하니까 그렇게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걸 막 내는 게 아니니까 데이터를 깔아놓고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 데이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확인해서 무슨 계정 과목을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